목이 말랐어요.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1층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불을 끄지 않았나? 지은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거실 쪽에서 들리는 낮은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가 벌써 들어왔나? 하지만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지은은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며 거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껴안고 있었죠.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아 있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가자 간접 조명 불빛에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남자는 남편 민우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동생 수아였어요. 지은의 손이 계단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민우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싶었어? 수아가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언니가 언제 내려올까봐 계속 신경 쓰였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가며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2층 복도에 도착한 지은은 침실로 돌아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 몇 벌을 집어넣었어요. 화장대 서랍에서 지갑과 통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와 노트북도 챙겼죠. 10분 만에 짐을 쌌어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귀를 기울였어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반대편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다용도실 옆 작은 계단이 있었죠. 그 계단은 주방 뒤편 현관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을 열 때 손잡이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파트를 빠져나온 지은은 정류장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홍대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가슴을 채웠죠. 30분 후 택시는 홍대 골목길에 멈췄어요. 지은은 요금을 계산하고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혜진의 집이었어요. 3층까지 걸어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놀란 얼굴의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혜진이 황급히 지은을 안으로 들였어요. 지은은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지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랑 수아를 봤어.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집 거실에서 둘이 키스하는 걸 봤어.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담요를 가져와 지은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 내일 얘기하자. 지은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지은은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메시지 52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두 민우와 수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문자를 열어봤어요. 여보, 어디 갔어? 연락 좀 해줘. 걱정된다. 전화 받아.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지은은 문자를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껐어요. 혜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커피 탈까? 아침은?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입맛이 없어. 혜진은 회사에 출근 준비를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푹 쉬어. 내가 저녁에 올게. 혜진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메일에 접속해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개인 사유로 일주일간 휴가를 신청합니다. 간단히 한 줄만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지은은 브라우저를 열고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민우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어요. 비밀번호 창에 결혼기념일 숫자를 쳤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민우의 받은 편지함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검색창에 수아의 이름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수백 개의 메일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일을 클릭했어요. 날짜는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지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음 메일을 열었어요. 제주도 항공권 예약했어. 3월 12일 금요일 출발이야. 지은은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부산 출장을 갔었어요. 3일간 집을 비웠죠. 지은은 계속 메일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어요. 형부 아니라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뭐.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오빠가 자꾸 생각나요. 나도 그래. 지은이랑은 이제 끝이야.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이혼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죠?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줘.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지은은 다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은행 홈페이지였습니다. 민우와 공동 명의로 된 법인 통장을 조회했어요. 잔액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니 대출이자 연체 표시가 여러 개 보였어요. 최근 6개월간 계속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년 넘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밖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문 좀 열어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언니, 내 말 좀 들어줘. 지은은 소파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않았어요. 수아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나 여기 있을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아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수아가 빌라 문을 나서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밤 10시 지은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나타났어요. 지은은 상담 후기가 많은 곳을 메모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담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가 바로 왔어요. 지은은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았어요.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지은은 서초동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18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에 법무법인 정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접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박지은 님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지은은 상담실로 안내되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앉으시죠. 지은은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입니다. 이메일 내용을 출력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상대가 처제분이시군요. 1년 이상 지속된 관계네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가 원칙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귀책 정도, 경제력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은은 메모하며 들었어요. 호텔 예약 기록이나 신용카드 내역도 확보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상담을 마친 지은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켜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에서 민우가 받았어요. 여보, 어디 있어? 걱정했잖아. 민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만나야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래, 어디로 갈까? 집으로 올래? 밖에서 만나죠. 압구정 카페 블루문 2시예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지은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손을 뺐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지은아, 일시적인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1년 넘게 지속된 게 실수인가요? 지은은 가방에서 이메일 출력물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제주도도 같이 갔더군요. 제가 부산 출장 간 사이예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산 분할 50%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지은아,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돈이 없다고. 법인 통장도 확인했어요.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더군요. 민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다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어요. 지은은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민우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지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지은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빠 만나러 가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오너라. 저녁 먹고 가거라. 화요일 아침 지은은 분당행 전철을 탔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15층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소파에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수아도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언니, 부엌에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왔구나. 수아도 마침 왔다. 아버지는 두 딸이 함께 온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민우랑 이혼하려고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 민우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어요. 1년 넘게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게 사실이냐? 수아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그 여자예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저 지금 임신했어요. 민우 오빠 아기예요. 지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거예요. 언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언니 남편하고.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아빠. 지은아. 아버지가 불렀지만 지은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져 있었죠. 지은은 아버지 집에서 나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수아가 임신했대. 민우 아이를.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모르겠어. 근데 민우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돈 얘기만 나오면 회피하거든. 혹시 수아한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철저하게 조사해봐. 전화를 끊은 지은은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강남역 근처에 평이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지은은 빌딩 5층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소장이 지은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싶어요. 회사 부채 규모, 거래 내역, 대출 현황 같은 것들이요. 소장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지은은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지금 결제할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보고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지은은 곧바로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소장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파일을 펼치자 은행 거래 내역과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강민우 씨의 회사는 현재 5억 2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2년 전부터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최근 6개월간 거래처 결제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강민우 씨가 박수아 씨의 부동산 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한 기록이 있어요.
부동산이요? 네. 박수아 씨는 5년 전 외할아버지로부터 성북동 단독주택과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20억 원입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강민우 씨는 한 달 전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수아 씨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소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어요. 민우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수아 부동산만 손에 넣으면 회사 살릴 수 있어. 결혼만 하면 돼.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료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법정에서도 쓸 수 있게 공증받은 사본도 같이 드릴게요. 지은은 파일을 받아들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은 파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우는 수아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지은은 곧장 등기소로 향했어요. 성북구 등기소는 한적했습니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냈어요. 박수아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2통 부탁합니다. 10분 후 등기부등본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아직 손을 쓰지 못한 거였어요. 지은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등기소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뵐 수 있을까요? 5시에 오세요. 시간 만들겠습니다. 오후 5시, 지은은 법무법인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탐정 보고서와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면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위자료도 올라갈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한 정황이 명백하니까요.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님, 동생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김 변호사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건 의뢰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지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아는 자신을 배신했지만 여전히 피를 나눈 동생이었어요. 민우에게 속아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은은 법무법인을 나와 카페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수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너무 컸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어요. 커피 맛인지 인생의 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은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아에게 알려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지은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았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민우에게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발송했어요. 강남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지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 잘하셨죠? 긴장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3층 조정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민우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민우가 지은을 보고 일어섰지만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강민우, 박지은 사건 당사자분들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모난 테이블에 조정위원이 가운데에 앉았고 양쪽에 지은과 민우가 마주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과오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신청인 측 의견은요?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는 1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메일 출력물,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조정위원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대방은 신청인의 친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느 정도를 원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압구정동 아파트 소유권 전부를 요구합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너무 과합니다. 저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조정위원이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피신청인 측은 변호사 없이 오셨나요? 네. 비용이. 다음 조정 때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시간 동안 협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주 후 2차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과 김 변호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지은의 팔을 잡았어요. 수아였습니다. 언니, 잠깐만. 지은은 팔을 뿌리쳤어요. 수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지은은 무표정하게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무슨. 이제 와서. 언니, 나 민우 오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기도 있는데. 지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 너한테 부동산 얘기 꺼냈지? 수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 읽어봐. 민우가 왜 너한테 접근했는지 알게 될 거야. 수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의 일부였어요. 수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떠나고 두 자매만 남았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카페로 가. 두 사람은 법원 맞은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탐정 보고서 전체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민우 회사는 지금 부도 직전이야. 빚이 5억이 넘어. 수아는 말없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너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부동산이 목적이었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성북동 집 말이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집이 지금 20억쯤 된대. 민우는 그걸 담보로 15억 대출받으려고 했어. 거짓말. 지은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민우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캡처되어 있었어요. 수아, 부동산만 손에 넣으면 회사 살릴 수 있어. 수아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다 거짓말이었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묻지 마.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확인해봐. 부동산 담보대출 얘기. 지은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아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8시 수아는 민우를 만났습니다. 압구정동 작은 술집이었어요. 민우는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에요?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알려줬어요. 오빠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것도. 민우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어요. 지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 조사했대요. 탐정까지 고용해서.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아야, 그건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오빠가 날 사랑하는 거 맞다고 말해줘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알았어요. 처음부터 나는 이용당한 거였네요. 수아는 술집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쌀쌀했어요. 수아는 걸으며 울었습니다. 언니를 배신했는데 자신도 배신당했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차 조정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우 측에서 조정 불참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사건은 정식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한 달 후 첫 변론 기일을 지정했어요. 지은은 그 한 달 동안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민우와 수아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구했어요. 삭제된 대화까지 전문 업체를 통해 찾아냈습니다. 제주도 호텔 예약 내역도 확보했어요. 민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금융기관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이성호 씨를 찾아갔어요. 경비원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성호는 6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집을 비운 날 제 동생이 자주 방문했었죠?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납니다. 젊은 여성분이 밤늦게까지 있다가 가셨죠. 그걸 진술서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려고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쓰면 되겠죠? 지은은 진술서 양식을 건넸어요. 경비원은 꼼꼼하게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찾아왔어요. 10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은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어요. 방청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강민우는 1년 이상 원고의 친동생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 서류가 판사에게 제출되었어요. 이메일, 메시지 기록,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경비원 진술서까지. 판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피고 측 답변은요? 민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부정행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과도합니다. 피고는 현재 5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고 회사는 부도 직전입니다. 판사가 민우를 바라봤어요. 피고 사실입니까? 민우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민우의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판사는 잠시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변론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민우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겠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2주 후 지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수아였습니다.
언니 나야. 무슨 일이야? 언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디? 홍대 우리 자주 가던 카페. 다음 날 오후 두 자매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수아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니, 민우 오빠랑 끝냈어.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지은의 눈이 수아를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민우 오빠가 이혼하게 만들려고 그랬어. 왜 이제 와서 말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수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알아. 언니가 날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사실은 알려주고 싶었어.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아. 지은은 카페를 나갔어요. 수아는 테이블에 남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2차 변론 날이 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 강민우는 원고 박지은에게 다음을 이행하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압구정동 아파트 소유권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 둘째, 재산분할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셋째,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상 판결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의 변호사가 그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3개월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했습니다. 지은은 아파트 매각 절차를 시작했어요. 압구정동 아파트는 시세가 좋았습니다. 한 달 만에 15억 원의 매각이 완료되었어요. 지은은 은행에서 잔금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민우로부터 받은 8천만 원까지 합쳐 16억이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축하한다며 저녁을 사줬어요. 지은아, 고생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은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응, 고마워 혜진아.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회사는 예상대로 부도 처리되었어요. 채권자들이 사무실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압구정동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민우는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며 지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야, 나 좀 도와줘. 당분간 내 집에 있을 수 없을까? 수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수아야, 제발. 나갈 데가 없어. 오빠가 저한테 한 거 생각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수아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우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이 중고차 매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 배우면서 지낼 곳도 제공해 줄게. 민우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수아는 아버지의 분당 집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걱정만 했습니다. 수아야, 밥은 먹었니? 네, 아빠. 수아는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언니를 배신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권유했습니다. 수아야, 심리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괜찮아요, 아빠.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다 알아.
결국 수아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분당 정자동에 있는 작은 상담소였습니다. 40대 여성 상담사가 부드럽게 맞이했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수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에 대한 열등감, 민우에게 느꼈던 감정, 그리고 후회.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어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수아는 작은 카페에 취업했어요. 분당 서현동의 조용한 동네 카페였습니다.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인사할 때마다 조금씩 사람을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지은은 회사로 복직했어요. 6개월을 쉬었던 만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들어설 스타트업 오피스 인테리어였습니다. 지은은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어요.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아픈 기억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11월 어느 토요일 지은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홍대 근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8평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지은은 가구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심플한 소파, 작은 식탁, 책장 하나.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사를 마친 날 혜진이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와, 여기 좋다. 완전 지은이 스타일이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은 치킨을 시켜 먹으며 맥주를 마셨어요. 지은아, 요즘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바빠서 그런가. 혜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고마워, 혜진아. 12월 초 지은은 서점에 들렀어요. 심리치유 관련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책장 앞에서 책을 고르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지은이?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였던 이준혁이 서 있었어요. 준혁 선배? 맞아,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두 사람은 서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준혁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지은은 간단히 근황을 말했습니다. 이혼한 사실도 담담히 얘기했어요. 이준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견뎌낸 것 같네. 선배는요? 나 일만 하며 살지 뭐. 결혼은 아직이고. 두 사람은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어요. 편안했습니다. 헤어질 때 이준혁이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하고 지내자. 가끔 밥이나 먹으면서. 그럴게요, 선배.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며 가방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그냥 옛 인연과의 재회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천안에서 민우는 중고차 매매업체 사무실 한쪽에서 잠을 잤어요. 간이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차량 세차와 서류 작업을 했어요.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12월 말 수아는 상담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언니한테 다시 사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은 없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언니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랐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은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팀 8명을 이끌게 되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았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설 대형 오피스 공간 디자인이었어요. 지은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등산을 갔어요. 북한산이 단골 코스였습니다. 이준혁과는 가끔 만나 식사를 했어요. 한 달에 1~2번 정도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덕수궁 전시회를 함께 갔었어요. 이준혁은 건축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은은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좋았어요. 10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북한산을 올랐어요.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상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은은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쉬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어요. 1시간쯤 지나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 옆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지은은 목이 말라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 서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수아였습니다. 지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아도 지은을 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수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빠져 얼굴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수아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지은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응, 등산 오셨어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언니 혹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자.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면서 바쁘게 살아. 그렇구나. 언니 회사 홈페이지 봤어요. 팀장 되신 거 축하드려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마셨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카페에서 일해요. 아르바이트요. 그래. 네. 분당 서현동 작은 카페예요. 일하는 게 좋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도 받았어요. 1년 동안 꾸준히요. 지은이 처음으로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언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 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아야. 네, 언니. 나도 많이 생각했어. 1년 동안. 지은이 수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배신감도 남아있고.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내가 내 동생인 건 변하지 않잖아.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직 힘들어. 시간이 더 필요해.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래도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사람들 쳐다본다. 수아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에 또 만날까? 네, 언니.
언제든지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30분 후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제 갈게. 네, 언니. 조심히 가세요. 지은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용서는 아직이었지만 미움을 놓아주는 것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지은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에 이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북촌에 좋은 전시회가 있던데.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날 봬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오피스텔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서울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거실 소파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던 날들. 법정에서의 긴 싸움. 그 모든 시간이 힘들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능성.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지은은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내일이든 맞이할 준비가.